C.S. 루이스의 인간 폐지. 인간의 자연 정복이란 응용과학의 발전을 묘사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대체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 자연을 넘어서는 점증하는 힘의 소유자란 말입니까? 전형적인 예 세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비행기, 라디오, 피임법입니다. 평화시 문명사회에서는 누구든지 돈만 지불하면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이런 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자연에 대해 고유하게 개인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돈을 지불하고 이것들을 이용한다고 해서 제게 그런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이 세 가지는 모두 사람들, 즉 판매자, 판매 허가권자, 생산 원천의 소유자, 제조자 등 이 사람들에 의해 사용을 봉쇄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을 의미하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힘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유익을 얻게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비행기나 전화의 경우는 인간이 소유자인 동시에 객체 혹은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폭탄이나 선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임법도 역설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미래에 존재할 모든 세대는 이미 살고 있는 인간이 행사하는 힘의 객체 내지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임을 통해 미래 세대는 존재 자체를 거절당할 수 있으며 또 선택적 번식의 수단으로서 피임이 이용될 경우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앞 세대가 그들 나름의 이유와 선호에 따라 만들어내는 인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인간들이 자연을 도구 삼아 다른 인간들에게 행사하는 힘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즉 인간이 자연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들이 자연을 도구 삼아 다른 인간들에게 행사하는 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도덕적 덕이 증가되면 자연이 치유될 수 있는 특정 부패나 오용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의 힘이 본질적이고도 항구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힘, 즉 어떤 인간들이 다른 인간들에 대해 갖는 힘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출현한 시기부터 사멸하는 시기의 전 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세대는 이후 세대에 대해 힘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각 세대는 물려받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전통에 반항하는 정도로 앞선 세대의 힘에 저항하고 한계를 정합니다. 이는 전통으로부터의 진보적인 해방과 자연 과정들에 대한 진보적 조절은 인간 힘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온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수정해 줍니다. 실제로는 어떤 한 세대가 정말로 우생학이나 과학적 교육을 통해 원하는 형태의 후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면 그 후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은 그 힘의 객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후손은 더 약해지는 것이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 손에 놀라운 기계를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 기계의 사용법을 미리 정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세대일수록, 즉 인류의 사멸에 더 가까울수록 그 세대는 자기 이후 세대에 더 적은 힘을 가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의 수가 아주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종이 생존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힘이 증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인간들은 힘의 상속자이기는커녕 위대한 계획자들과 조작자들의 죽은 손에 가장 종속된 인간이자 미래에 대해 가장 미약한 힘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과학적 계획자들이 꿈꾸는 바대로 실현될 경우 인간의 자연 정복이란 실상 수백 명의 인간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인간에게 행사하는 지배력을 의미할 뿐입니다. 인간 힘의 단순한 증가란 존재하지 않고 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갖는 모든 새로운 힘이란 또한 인간에 대해 행사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진보는 인간을 더 강한 존재로 만드는 동시에 더 약한 존재로 만듭니다. 각각의 승리마다 인간은 개선 행진을 하는 장군이자
동시에 그 행진을 따르는 포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인간의 자연 정복이라는 것, 그 최종 단계는 인간이 우생학, 태아기 조작, 완벽한 응용 심리학에 기초한 교육과 선전 등을 통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때 다가올 것입니다. 인간 본성이 바로 인간에게 행복하는 자연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종을 자유롭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자는 정확히 누구입니까? 왜냐하면 인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만들 수 있는 힘이란 앞서 보았듯이 실은 어떤 인간들이 다른 인간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시대든 사람들은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이런 힘을 행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은 두 가지 면에서 새로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 힘은 양적으로 엄청나게 증가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그 인간 제작자들은 전능한 국가와 저항할 수 없는 기술의 힘으로 무장되어 있을 겁니다. 마침내 우리는 정말로 모든 후손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조작자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점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체제에서는 길러내고자 하는 종류의 사람과 그런 사람을 기르려는 교사들의 동기가 모두 즉 교사들 자신도 종속되어 있고 일탈의 자유를 주장하지 않았던 어떤 규범, 그 도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선택한 어떤 양식에 맞춰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수받은 것을 전해 주었을 뿐입니다. 이는 어른 새가 어린 새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는 일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이제 가치는 단순히 자연적 현상으로 취급됩니다. 가치 판단은 조건화의 과정의 일부로서 학생들 내면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도가 무엇이든 하여간 그것은 이제 교육의 생산품일 뿐 동기가 아닐 것입니다. 조작자들은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정복한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조작자들의 기능은 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양심을 만들어내는지 알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양심을 만들어낼 것인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체 그들 자신은 어디서 동기를 부여받을까요? 아마도 한동안 그 조작자들, 그들의 정신 속에는 옛 자연적 도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들의 인간성을 섬기는 종이요, 수호자라고 여길 것이고 자신들이 자신들 스스로를 인간성을 섬기는 종이자 수호자라고 여길 것이고 자신들에게는 인류에게 선을 끼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바로 그러한 과정들의 작용을 받아들일 수만 있던 상태에서 이제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빠져나왔다는 데 있습니다. 선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선에 대한 수십 가지 서로 다른 개념을 만들어내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니 왜 당신은 그들을 그렇게 나쁜 사람들로 가정합니까? 그러나 정말이지 저는 그들을 즉 그 조작자들을 나쁜 사람들로 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들은 옛 의미에서 볼 때 아예 사람이 아닙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 조작자들은 앞으로 인간성이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 전통적인 의미의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선이니 악이니 하는 것은 무의미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어들의 내용을 이제는 조작자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 대부분이 원하는 건 동일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섹스, 오락, 예술, 과학, 개인과 종의 가능한 최대 수명 등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것이고 그 조작자들은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람을 조건화한다는 것인데 대체 문제될 것이 뭡니까? 그러나 이는 답이 못 됩니다. 우선 우리가 모두 동일한 것을 원한다는 말 자체가 거짓입니다. 설령 원한다 치더라도 대체 어떤 동기로 조작자들이 후손이 원하는 것을 갖게 하기 위해 자신들의 쾌락은 포기하고 힘들여 일하겠습니까? 의무 때문에? 그러나 의무라는 것은 도이고 그들이 임의대로 우리에게 도를 부과할 수는 있어도 그들 자신에게는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뒤로
아래로 가보아도 그들이 발딛고 설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예 사람이 아닙니다. 도가 바깥으로 나갈 때 그들은 허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는 이들이 꼭 불행한 사람인 건 아닙니다. 그들은 아예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제품일 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최종 정복은 결국 인간의 폐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조작자들은 어쨌거나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작자들은 순전히 그들 자신의 쾌락에 의해서만 동기를 부여받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나 타락이라는 말 자체도 이미 어떤 가치의 교리를 내포하고 있어서 이 맥락에서는 무의미할 뿐입니다. 요지는 모든 가치 판단 외부에 있는 이들의 경우 그들이 어떤 충동을 다른 충동보다 더 우선시하게 되는 근거는 그 충동의 감정적인 강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의의 충동이 도의 가르침을 통해 우선시되거나 격려받지 못할 경우, 즉 단순히 심리적 사건으로서 자연적인 강도와 빈도만 가졌을 경우 과연 행위를 결정하는 데에 큰 힘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도덕을 일탈했던 권력자들 중에서 그 힘을 선의로 사용했던 사람이 역사 속에서 과연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러나 추측이 아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조건화된 행복일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우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은 좋은 것이다라는 판단 없이는 그들이 다른 충동이 아니라 그 선의의 충동을 스스로 북돋우고 안정화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무엇이든 그저 우연히 생겨나는 충동을 쫓아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란 자연을 의미합니다. 즉 그 조작자들의 동기가 생겨나는 원천은 유전, 소화, 날씨, 연상작용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극단적인 이성주의는 모든 이성적인 동기들을 꿰뚫어보기를 통해 결국 그들을 전적으로 비이성적인 행위의 존재로 만들어 놓습니다. 만일 우리가 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살에 버리지 않는 한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는 길은 충동, 즉 자연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가치의 구속을 받지 않는 자연은 조작자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해 전 인류를 지배하게 됩니다. 즉 인간이 자연에 대해 승리한다는 건 전체 인간종이 한 개인에게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개인 자신도 그 안에 있는 단순한 자연, 즉 비이성적인 충동에 종속된다는 그런 역설을 의미합니다. 자연의 패배로 보였던 모든 것이 실은 자연의 전략적 후퇴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격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자연이 우리를 유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을 자신을 정복한 자를 정복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연은 자신을 정복한 자를 정복한 것입니다. 자연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다양한 반대말들을 생각해보면 그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이라는 것은 인공적인 것, 문명적인 것, 인간적인 것, 영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의 반대입니다. 자연은 공간성과 시간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 성질이 덜하거나 전혀 없는 것들과 대조되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이란 질의 세계와 대비되는 양의 세계, 의식과 대비되는 물질이자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자율성과 대비되는 속박, 가치에 대한 인식과 대비하여 가치에 대한 무지, 궁극인과 대비되는 동인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편의를 위해 지배하고 이용하는 것은 가치 판단을 보류하고 그 궁극인을 무시하며 그것을 양의 견지에서 다룬다는 의미에서 자연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의 발달로 별들은 신성을 잃어버렸고 죽어가는 신들은 화학적 농업의 설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물론 많은 이들은 이를 그저 진짜 세상은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다르며 갈릴레오에 대한 옛 반대는 목매주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류가 점진적으로 발견해온 과정이라고 혹자들은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현대의 최고 과학자들은 질적인 속성이 해체되고 단지 양으로 축소된 대상을 온전한 실제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다뤄지는 대상은 인위적인 추상물일 뿐이고 그 실제 무언가를 잃고 마는 것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시시한 과학자들과는 전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단순한 자연으로 축소하고 있는 셈입니다. 별은 우리가 그 무게와 크기를 재고 측량하기 전까지는 자연이 아닙니다. 영혼은 우리가 그것을 심리 분석하기 전까지는 자연이 아닙니다. 이렇듯 자연으로부터 힘을 짜낸다는 것은 사물을 자연에게 넘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종마저 단순한 자연의 수준으로 축소되는 그 최종 단계에 이르는 순간은 지금까지의 전 과정이 무효화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익을 얻는 존재와 희생을 당하는 존재가 동일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원리를 그 논리적 결론으로 보이는 극단까지 밀고 갔을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경우의 하나입니다. 어떤 난로가 연료비를 반으로 줄여준다는 것을 발견하고선 같은 종류의 난로를 2대 설치하면 연료비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집을 난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그 어느 유명한 아일랜드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는 마술사의 거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팔면 그 대가로 우리에게 힘을 주겠다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일단 영혼, 즉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나면 그렇게 해서 얻어진 힘은 우리에게 속한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저버린 그것의 노예와 꼭두각시가 될 뿐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을 단순한 자연 대상으로 취급하고 자신의 가치 판단을 임의대로 변경 가능한 과학적 조작의 원료로 취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자신을 그렇게 원료로 취급하기로 선택한다면 그는 결국 진짜 원료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도의 절대적 가치들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이성적 영혼이거나 아니면 자연적 충동 외에는 다른 동기가 없는 주인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단순한 자연에 불과하거나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지배자들과 피지배자들의 행위 모두를 지배할 수 있는 공통된 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도뿐입니다. 포갑적이지 않은 통치, 노예적이지 않은 순종이 가능하기 위해선 반드시 객관적 가치에 대한 교조적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내키는 대로 이데올로기들을 창안할 수 있다고 믿고 그에 따라 인류를 단순한 재료, 표본, 조제품으로 취급하는 현실은 언어 자체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나쁜 사람들을 죽인다고 표현했지만 이제는 비사회적인 요소들을 정리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덕을 인격적 통합성이라고 부르고 근면성을 역동성이라고 부르며 장교가 될 소질이 있는 소년에게는 잠재적 장교감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놀라운 예로 절약과 절제, 정상적 지성 같은 덕목이 이제는 구매 저항성이라는 말로 불립니다.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는 인간은 각자가 자기 통제력을 가지는 것처럼 인간 자신을 다스리는 힘을 가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 바깥으로 나와서 도를 단순히 주관적 생산품으로 간주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 그러한 가능성은 사라져버립니다. 이 강의가 과학에 대해 공격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런 비난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저의 노력이 가치 중에서도 특히 지식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노력임을 알아볼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그러하듯 지식의 가치 역시 도라는 뿌리를 잘리게 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치유책 역시 과학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 힘을 얻기 위해 모든 대상뿐 아니라 마침내는 자기 자신까지 자연에 넘겨주는 과정을 마법사의 거래라고 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마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16, 17세기야말로 마법이 최고 절정에 이른 시기였습니다. 진지한 마법적 노력과 진지한 과학적 노력은 쌍둥이입니다. 진지한 마법적 노력은 병약해서 죽었고 진지한 과학적 노력은 강해서 번성했습니다만 그들은 쌍둥이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충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법과 응용과학을 함께 묶어주며 그 둘을 이전 시대의 지혜와 구별해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과거 현인들의 중심 과제는 어떻게 영혼을 실제에 순응시키냐는 것이었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예가 바로 지식, 자기훈련, 덕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법과 응용과학의 중심 과제는 어떻게 실제를 사람들의 욕망에 굴복시키냐는 것이고 그 해결책은 바로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실행하면서 마법이나 응용과학은 모두 그전까지 사람들이 꺼려하고 불경한 것으로 여겨왔던 일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좋은 요소와 나쁜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는 모든 운동에서 효능은 나쁜 요소들이 아니라 좋은 요소들로부터 오는 법입니다. 현대 과학운동은 출생시부터 오염되어 있었다고 하면 너무 지나친 말이 되겠습니다만 그 운동은 건강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서 또 불운한 시간에 태어났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운동은 너무 빨리 승리를 거두었고 또 너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는 현대 과학운동에 대해 근본적인 재고, 일종의 회개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자연 철학의 출현, 즉 분석과 추상에 의해 생산되는 자연적 대상은 실제가 아니라 다만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늘 자신의 추상적 개념을 수정하는 그런 과학의 출현을 상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제가 상상하는 그 새로운 과학은 광물과 식물에 대해서도 현대과학이 인간에게 가하는 그런 위협적인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명을 하되 해치워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분들에 대해 말할 때도 전체를 기억할 것입니다. 새로운 그것에 대해 연구하는 동안에도 마르틴 부버가 말하는 너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와 동물 사이의 본능 유사성에 주의하되 양심이라는 속 깊이 알려진 실제에 대한 지식을 통해 미지의 것인 본능을 새롭게 바라보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과학은 자연을 정복하되 자연에 의해 정복당하지는 않을 것이며 지식을 얻기 위해 생명을 대가로 치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저 역시 또 한 사람의 목매주의자일 뿐이라는 반응, 과학의 진보에 대항해 세워진 이 장벽 역시 과거의 다른 장벽들처럼 쉽게 통과할 수 있으리라는 식의 반응입니다. 그러한 반응은 현대적인 상상력의 특징인 그 치명적인 연속주의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러나 진보 과정 중에는 그 마지막 걸음은 전혀 다른 종류의 걸음으로 끝까지 걸으면 결국 지금까지 걸어온 노력 전체가 무효화되는 길도 있습니다. 돌을 단순한 자연 생산물로 축소하는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마지막 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사물을 꿰뚫어 보는 일을 영원히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목적은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창문이 좋은 이유는 그 너머에 있는 거리나 정원이 불투명한 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정원조차 꿰뚫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1 원리를 꿰뚫어 보려고 애쓰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말은 모든 것이 다 투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체가 투명한 세상은 결국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전혀 보지 못하는 말과 같습니다. C.S. 루이스의 인간 폐지였습니다.